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그 경제 수학에서는 이 각각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수학적인 기호로 해서 좀 명료하게 단순하게 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전체 흐름을 아는 상황에서 어느 부분에 우리가 좀 힘을 둬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학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스 시대 때,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 크세노포네스부터, 실질적으로 경제학이라는 학문으로서의 이 체계를 조금씩 잡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돈과 상대적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의하는 공정가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제 체계를 좀 잡아나갑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중상주의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기본 조건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갖다가 징수했죠. 그때는 우리가 통화의 기본 단위로서 금을 좀 사용했죠. 그래서 규칙 및 규정 제정과 요 수출 산업에 대한 보증도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이때의 그 중상주의에서는 제로섬 게임이었죠. 다시 말해서 자원이 유연하다 보니까 식민 지배가 승행했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각 나라의 식민 지배를 위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드디어 자기 원료를 해서 이렇게 와서,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고등경제학이죠. 고등경제학에서는 자유시장을 증시했고요. 토대는 애덤 스미스와 국부론이 바탕이 되었었죠. 자, 그런데 이것에 좀 많은 문제점이 있었었죠. 일종의 산업혁명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노동자들이 피폐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마르크스주의 생산수단을 갖다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국부의 공정한 배분이 가능하다고. 근데 현실에 좀 맞지 않았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대공황이 일어났었고, 케인즈 혁명이 일어났는데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정부에서 자금 투입을 통해서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심각한 실업 문제를 공식 주장을 했죠. 그래서 신케인즈주의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통화주의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와 관련된 현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조정을 위해서 더블딥과 실업률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된 거죠. 더블딥이라는 것은 장기 침체 후에 다시 회복기에 좀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침체에 들어가는 이게 W 형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요것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발생하고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혼합주의, 정부 개입과 그 자유시장이 공존하면서 행동경제와 환경경제, 개발경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돼요. 지금 현재로는 혼합경제로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학의 한계라고 한다면 과학과 데이터에서 출발하지만은 매우 주관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는 지금 결론을 지금 도출하기까지 변수가 좀 많고, 변수를 해석하는 방법이 학자들의 선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때로는 시장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죠. 공급은 기업들이 시장에 제공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이야기해요. 수요는 사람들이 재화를 구하고자 하는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해에 있어요. 근데 암시장 같은 경우는 있죠. 마약 같은 거. 이건 또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며 상대약하고 효용과 같이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한계 효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렇게 수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이
가격을 또 높게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꼭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데 제한적 합리성과 충동 구매, 행동, 부족한 통제력이라든지 소적인 소비와 배블런제. 배블런제라고 하는 것은 낮은 가격이 낮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서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명분 뭐 아니면 외부에 보이는 그 위신 이런 걸 자꾸 따지는 넛지라고 해서 작은 제한과 긍정적인 유인책 또는 부정적인 유인책, 예를 들어서 커피와 함께 머핀도 드시겠어요. 함유량이 높은 에리스를 스포츠 스타와 함께 연결시킨다든지 이름 말이라든지 쉽게 하고 지소를 어렵게 한다든지. 자, 기업이용이죠.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세금 인하에 따른 기회비용이 또 발생하죠. 그래서 국가 재무도 증가하고 의료비 지출도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기회비용은 세상에 있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이것도 시장의 결정적인 요인이죠. 탄력성이죠. 그래서 대체재의 유무에 따라서 가격 민감성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다른 브랜드 재화에 또 구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제는 또 특이한 현상이죠. 이거는 그 소득이 증가하면 덜 사게 되는 재화를 이야기하죠. 뭐 정상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많이 사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 자, 시장에 대한 실패인데, 자, 외부 효과인데, 생산 활동이나 소비 활동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공공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편익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잘못되면은, 부패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또 끼치는 거죠. 그리고 무임승차 문제죠. 쇼루밍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상점에서 물건을 갖다 살펴보면은 저렴하게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욱더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조세 피난처 같은 경우, 공유집, 이거, 피구세라고 해서, 자, 그, 오염 유발자가 그에 따른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세 수입 증대가 아니고요. 부정적인 효과를, 외부 효과를 생산하고 소비한 주체가 총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농업, 비탄력적 수요죠. 또 정부 실패인데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의 본래의 의도 결과를 갖다가 오히려 약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장 실패 부분 이런 부분이고요. 시장 그 임금 결정은 노동공급과 임금이죠. 근데 경제, 네. 다시 말해서 이코노믹 렌트라고 해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자신이 받고자 하는 임금과 실제로 지급받고 있는 임금의 격차를 우리는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분업 이런 것들도 다루게 될 거고요.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 보호하고 단점은 기업이 고용을 줄일 수 수요를 독점하는 경우죠.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시장이죠. 노동조합이 그래서 또 탄생한 거죠. 일자리 부분, 노동 총량 불변의 오류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산업이 새로운 기술들을 발전하고 보니까 그런 거. 실업률과 이민인데요. 실업은 주기적인 요인, 즉 경기적 침체 등과 구조적인 요인, 관련 기술 부족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당 근무 시간을 단축하면은 고용이 늘어날까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또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는 지출 감소로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그죠? 그리고 성격자에서도 일자리 종자에서 학력과 전문 자격, 노동 생산성, 시장 원리 차별, 또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라든지 호가 근무, 또 경력이 공백이 있다는 거. 하나는 인구 고령화죠.
조체 수입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또 증가도 발생하고, 노동, 경제 부문에 또 변화가 생기고, 여기다, 저축 부분도, 경영 상향 조정, 과연 합당할 이런 것고요. 육체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의 근로자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고, 해결 방법은, 정리 상황을 조정하는데, 육체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이런 경우까지 정면 상향 조정하기는 그렇고, 상향 조정하더라도, 실제 본인들이 아주, 그, 노동이 아주 강도 높은 노동에서 낮은 완전 노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변화시키는 거죠. 일반은 하고 이미 이런 것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인데, 그러니까 소득 효과는 임금이 상승하면 적게 일하고도 목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가를 더욱 덜 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소득 효과. 그런데 대체 효과는 임금이 상승하면 일이 여가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본다. 아마도 좀 다르겠네요. 그래서 일과 삶의 어떤 균형을 또 이뤄야 돼요. 실질 임금이 상승했음에도 긴 시간 일하는 이유는 증강하는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순수하게 일을 즐기거나 근무 시간을 즐기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데서 때문일 수도 있고, 기업들이 숙련된 노동자의 어떤 근무 시간 단축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제 노동 경제학을 봤으니까 이제 기업 경제학입니다. 기업에서는 효용성, 유용성, 분배 유용성, 동적 효용성, 효율성, 지속적인 효율성 개선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 효율성이죠. 사적 비용과 편익, 모든 외부 효과를 포함한 효율성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효율성과 경평성을 보고 있는 거죠. 다음 규모의 경제를 보죠. 생산량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을 경감할 때 발생하는 효율적인 이유는 고정 비용을 분산시키고 생산 과정의 전문화, 분업, 그다음 교통, 경제, 이제 유통까지도 보게 되는 거죠. 규모의 경제를 이끈 컨테이너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죠. 같은 제화를 소비자 그룹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과 가격 차별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관 같은 데서도 아침 일찍 했을 때는 가격이 좀 싸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정상 가격을 받고 있는 거죠. 입장벽도 있죠. 생 이유는 규모, 브랜드 인지도, 소비 시장, 그리고 구성 요소는 최소 효율 규모죠. 생산량이 늘려도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지점에서의 평균 비용이죠. 그래서 최저 장기 평균 비용이라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비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도 브랜드 충성도라든지 광고, 복수의 브랜드, 우연히 발생하는 독점, 자, 독점이죠. 소비자에게 해로울까요? 하면 높은 효율성, 제한적 선택 때문에 좀 해롭죠. 소비자에게 이로울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물론 약간의 이로운 점도 있죠. 어떤 경우냐면 아주 기술 장벽이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은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자연 독점, 그리고 규모 경제가 매우 높은 수도, 전기 이런 거는 이제 국가에서 통제를 좀 하죠. 그래서 성공적 독점이죠. 대부분은 다 독점으로, 독점 기업으로 가서 하겠죠. 하나 또 있죠. 담합. 담합은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현상이죠. 이유는 담합하고 게임 이론과 관련된 건데요. 서로 짜고 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치킨 게임으로 이제 가격이 가장 떨어지고 수익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합을 막기 위한 처벌이죠. 그래서 처벌을 하고 그래서 게임을 가면서도 이제 저 가격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를 하고 기업의 목적은 수익 극대화였죠. 그래서 기업 소유주와 직원들에게 높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 투자로 생산력을 늘릴 수가 있죠. 문제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성공의 축도가 되죠.
목적은 매출 극대화, 이타적 동기, 뭐 이런 것들, 요 매출 극대화는 이거 같은 말이죠. 이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파괴인데,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변화를 야기한다는, 그래서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기업은 문을 닫고, 새롭고 효율적인 기업은 시장 전면에 좀 나서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죠. 자, 정부의 그래서 산업 지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다시 새로운 기업이 항상, 성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학을 먼저 보도록 하죠. 거시경제학인데요.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죠. 근데 이유는 뭐냐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공수요가 경제 내 생산력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급격한 경제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두 번째가 문제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수요 증가가 아니고 생산 비용이 증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뭐 소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올해의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내년에도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해발생 이것도 있죠. 해바라기인데 동화랑이 늘어나면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죠.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동화랑만 늘어가기도 하는 코로나 같은 경우. 타이프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고 불안정한 상황이고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가 하락하고 돈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이죠. 소비자들은 재화 구매를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부채를 가진 개인들과 기업들은 부채 상환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대공황 시기에는 물가가 기록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길을 단기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도 이제 좀 다루죠.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나타낸 필립스 곡선인데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실업 또한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맞다는 거죠. 공급 중지에 대한 정책에 집중하여 이게 자연 실업률을 갖다가 이렇게 좀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업의 원인은 부족 실업도 있죠. 적절한 기술이 부족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실질 임금에서 실업도 있죠. 그래서 실질 임금 상승에 의해서 야기된 실업도 있고 경직된 노동시장 너무 과보호적인 성향의 노동시장을 뽑기 때문에 그다음 적자 예산인데 경기 변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적자 예산이 있고요. 구조적 적자 예산도 있죠. 인구 변화라든지 자금 인상의 지금 적시적인 영향도 있고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도 있겠죠. 국가 채무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적자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이 되는 거죠. 필요한 이유는 국내 저축 수준이 좀 부족할 때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보다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할 때, 그리고 환율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국채를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더 문제가 이런 이제 부분의 신뢰도를 상승하기 위해서 자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가 채무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죠.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으로 얻는 수익은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재투자되고 경제를 더욱 성장하는 기업의 변화와 생산성, 생산도 또 발생하는 경제 주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침체기에서부터 성장기 그러다가 또 서서히 이제 침체기로 다시 가는 이러한 것이죠. 구조적 장기 침체는 경기 침체와 소득 불평등 심화가 세계 경제 만성적인 수요 부진에 빠진 상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가져가야 되는 거죠. 원인은 국제적인 수요의 좀 약화가 있고 공급 과잉 세계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좀 하락해서 가까워질 때 이제 구조적 장기 침체가 나는 또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업이 증가하고 국가 채무, 그다음 지출 감소, 물가가 하락하고 이런 것이죠.
실물 앉아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기술이나 생산성의 변화 같은 공급 측면의 요소에서 지금 앉아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기업들은 파산하고 살아남는 기업들은 비용을 축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다르고요. 국제수지 부분 한국가가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한 거래 특도로서 수입과 수출, 금융 흐름과 관련이 요소는 경상 개정하고 금융 자본 개정이 미국은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에서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해서 경상수지가 일반적으로 적자죠. 근데 중국과 일본은 수출을 통해서 어떤 미국 달러를 통해 또 미국에 달러 하는 거고 이렇게 서로를 보완해주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라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의 자산을 구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미국 자산의 수요 감소는 미국 달러의 수요 감소로 이루어지고 미국 달러의 평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 시스템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완전 제조업을 완전 미국에서 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IRA 법안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 중국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자, 경상수지 그 적자인데 그 수입의 가치가 수출의 가치보다도 지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상수지의 원인은 국내 저축 감소, 새로운 수출국의 등장, 자금 유입, 그리고 달러의 강세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국제수지에 대한 위기인데 신흥국에서 하게 지금 하는데 그 외국에서 부채를 끌어들여서 투자와 소비에 이렇게 충당하고자 하는 환율이라든지 구매력 평가 지수 이런 것들 경제 정책인데요. 이게 통화 정책, 양적 완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법부터 머니 들어오면 그냥 너무 경기가 침체할 때는 그냥 돈을 뿌려서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 거죠. 대중 정책, 세금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또 재무가 증가할 때 공공부문의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민간 부문의 지출은 현상이 있고 이런 것도 그리고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경제 대책이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 정책을 할 때 어려운 이유가 수많은 변수도 있고 불안정한 데이터도 평양이 잘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금융 경제학 있죠. 명목 화폐, 디지털 화폐, 채권 시장, 주식 시장,金融경제학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국제 경제학에서는 세계화, 자유무역, 보호무역주의, 보험, 그다음 berlin 홍피파도 있죠.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희생시켜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경제 정책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과잉 대출, 유로화, 경제 개발, 풍요의 역살, 빈곤의 순환 타파 이런 거. 자, 이제 경제학 개념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절약의 역설입니다. 경기 침체를 일으키게 또 하는 절약이죠. 그래서 국채 공급 증가가 국채 가격과 금리 상승을 오히려 부추겼다고 하는 거, 클라우딩 아웃이라고 이렇게 저축률의 급격한 감소는 경제 성장이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저축률이 급격히 늘어날 때도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좀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고 생애 주기 가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일생 동안 일정한 수준의 소비를 하고자 한다는 사람들은 영원한 소득을 꿈꾼다는 것이죠. 성수 효과도 많이 좀 경제학 개념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경제 자금을 투입하면 지출이 증가하며 그다음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투입된 자금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멈추게 하는 지금 요인은 뭐냐면 세금 투입, 그다음 인플레이션과 완전 가동이죠. 그다음 한계 소비 성향이죠. 그리고 추가 소득 중에 추출되는 금액, 소득 노동자의 한계 소비 성향은 억만장자의 한계 소비 성향보다 일반적인으로 좀 높죠. 그 다음에 러다이트 올이라고 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이 경제 내에 전반적인 실업률을 높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생산과 판매가를 낮추어서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죠.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 증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러다이트 오류가 아니고 러다이트에서 일반적으로 노동적 절감할 기술이 있으면 그 실업률도 많이 늘어나는 게 맞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반드시 오류가 발생이 맞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 부분도 있죠. 그래서 법과 제도적 격점을 이용해서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상태나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은행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도덕적 해이와 신용경색 해이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은행이 파산함으로 해서 낙지 효과, 여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 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가 흘러들어서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이론인데 고소득층은 세금 감면을 받아서 추가소득이 생기면 추가소득의 일부만을 지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득층은 가처분 그 소득이 증가하면 추가 소득을 조세피난처에 저축해서 추가 세금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소득층이 어, 그래서 고소득층이 소득 증가는 자산 거품을 일으키는 레포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그것은 높게 책정된 소득 세율을 절감하면 전반적인 조세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세의 세금 감면이 조세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쪽에 좀 집중하는 거죠. 국면상인데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말 많이 쓰죠. 비이성적 과일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죠. 그 급성스러운 구매자들이 자산의 가격을 근본 가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현상이죠. 그래서 무엇이 이런 과외를 갖다가 야기할까 하는 것은 다수의 의경이라든지 과거의 성공, 안정감,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 수학 체금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생산 요소가 추가될 때 전체적인 생산량의 증가폭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죠. 그래서 노동과 소학 세금의 법칙이 좀 많이 일어나죠. 이유는 식당 관리자가 한 사람 한 명이라면 한 사람이 많이 일을 할 수 있지만 식당 관리자가 두 명이라면 그들은 일 처리 방법을 두고 다투고 있고 생산성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력효과라고 해서 경기가 회복되어도 실업률이 않는 이유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